더정치 15번째 시간입니다. 드디어 터졌습니다. 풍문으로만 존재하던 최순실 씨의 존재가 한겨레 특종 보도로 드러난 건데요. 정권의 아킬레스건이 노출된 뒤에는 국회마저 파행되고 있는 연관 효과마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김일겸 기자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더정치에서 정권 차원 상당히 치명상을 입을 뭔가가 있다, 그런 말씀을 남기고 호련히 사라지셨다가 지금 한겨레 최순실 특종 보도로 금이환영하신 느낌인데요. 아이고. 그 취재 착수 경위가 어떻게 되죠? 뭐 우병우 관련한 그 취재를 하다가 거기까지 연결이 됐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제가 이제 칼럼을 쓸 차례가 돼서 네. 우병우와 관련된 칼럼을 한번 써보려고 우병우를 취재를 하는데 사정당국의 고위 관계자쯤을 하죠. 네. 그분이 하는 말이, 야, 김 기자, 헛힘 쓰지 마라. 우병우가 본질이 아니라 미르와 K스포츠가 본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전에 TV조선이 보도한 내용들을 한번 쭉 훑어보고, 아, 이런 게 있었나? 이렇게 중요한 게. 그래서 해보니 이미 TV조선이 다 훑고 갔어요. 네. 이게 범죄 현장으로 따지자면 미르 같은 경우에는 워낙 기자들이 많이 다녀가서 이 증거가 다 인멸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건 K스포츠는 손때가 안 탔어요. 네, 그래서 K스포츠를 좀 집중적으로 들여다봤고, 그러다 보니 아까 다시 범죄 현장 이야기에 비유하자면 손때가 안 타서 저희들이 최순실의 이 발자국과 지문을 찾아낼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K스포츠와 미르재단, 쌍둥이 재단이라고 표현을 많이 했어요. 대기업에서 거액을 출연한 재단인데, 이 보도가 나온 뒤에 전두환 정권 시절에 1회재단과 많이 비슷하다, 그런 평가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어떤 점에서 비슷한 거죠? 1회재단이라고 이제 전두환 정권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사건입니다. 1983년이죠. 버마의 아웅산에서 폭발 사건으로 우리 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많이 숨졌고요. 그 유족에 대한 지원, 그리고 그 자녀들에 대한 장학 사업이 좀 필요하다 해서 1983년에 만들어졌는데요. 처음에는 워낙 이제 동정 여론도 강했고요. 해서 재벌들이 상당히 좀 자발적으로 좀 돈을 냈는데, 이게 84년에 이 연구소가 목적이 이제 좀 바뀌어 나갑니다. 네. 그래서 그런 그 유족 지원이 아니고 국가안전보장과 평화통일을 위한 외교전략 연구, 그리고 국가발전을 위한 제반상, 국정을 다 하겠다는 얘기죠. 이제 이런 식으로 되면서 재벌들한테 상당히 이제 거액을 거의 뜯어내다시피 해서 이제 1회재단을 만들게 되고요. 전체적으로 거의 600억 가까운 돈들을 1회재단 이름으로 받아냈다가 나중에 1988년에 이제 국회에서 오공비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전모가 이제 드러났던 그런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정치 권력이 어떤 힘을 이용해서 재벌들한테 강제로 돈을 뜯어냈다. 팔을 비틀어서 준조세. 이게 이제 하나가 공통점이고요. 또 한 가지는 현직 대통령이 퇴임 이후에 뭔가 좀 일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자리를 마련을 한다. 이제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뒷부분은 이번에 이제 이게 사건이 폭로가 되면서 정경련에서 아예 이제 접수를 해서 정경련 산하재단 비슷하게 성격을 바꾸겠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퇴임 이후에 이 재단에서 일을 하기는 좀 어렵게 된 것 같습니다. 1회재단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그 퇴임 이후 상황 정치를 하기 위한 활동 공간? 퇴임 이후에를 대비한 측면이 강한 반면에 이번 미르는 퇴임 이후도 당연히 생각을 했겠습니다만은 그 재임 중에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이 구현하고 싶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이제 측근인 최순실과 아직 본격적으로 등장하지 않았지만 또 최순실의 오른팔이라고 할 수 있는 차은택, 이 CF 영화 감독 출신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문체부 등 기존 정부 조직으로 잘 돌아가지 않는 걸 그 미르재단을 통해서 해보고 싶은 어떤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에는 전두환은 그 홀을 뭘로 이름을 정할까요? 그러니까 전두환 당시 대통령은 대붕이라고 한 이름을 써줬대요. 대붕. 네, 아마 큰 봉황새, 큰 새인 것 같은데 밑에서 갖다 바친 사람이 이건 말하자면 전두환을 위한 재단이니까 이름을 그 아오 이래로 바꾼 겁니다. 그리고 전두환이 그걸 승인을 했겠죠. 이 미르도
누군가 이제 만들어서 갖다 바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어떤 이름을 갖다 바치느냐 하면 이제 미르라고 하는 건데 그 미르가 이제 용이란 뜻이고 그리고 미르 그 재단에 붙여 있는 문양을 보면 황금용입니다. 그게 지금 대통령이 황금 용띠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그리고 이게 용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용띠뿐만 아니라 그 황제, 왕을 뜻하는 어떤 이미지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재단의 성격을 드러내는 이름, 문양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근혜 대통령한테 그러니까 어떤 뭐 지적 소유권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게 있는 재단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죠. 네. K스포츠라는 이름은 어떻게 해서 붙게 됐을까요? 그 약간 좀 아직 다 풀리지 않은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미르재단은 지난해 10월에 이제 만들어졌고, 그리고 한 석 달여 만에 이제 K스포츠가 만들어졌는데, 저희들이 취재를 해보면 이미 K스포츠도 정권 초부터 계속 구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최순실 씨가 그걸 생각은 있는데 어떻게 구현해야 될지를 잘 모르고 있고, 주변에 있던 몇몇 사람들하고 상의를 했는데 이게 잘 진척이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다가 미르가 뜨는 걸 보고 저 방식 그대로 따라서 하면 되겠구나 싶어서 똑같은 서류, 똑같은 정관, 똑같은 총회 회의록 그대로 따라서 베낀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석 달 만에 이제 쌍둥이 재단이 만들어졌는데 그 미르는 대통령의 관심사를 반영한 거라면 K스포츠는 최순실 씨가 개인의 취향, 이것과 맥이 다 있는 딸이 승마 선수고. 네네. 그리고 딸이 승마 선수일 뿐만 아니라 최순실 씨 자체가 굉장히 스포츠와 체육 이런 데 관심이 많다고 합니다. 네. 어쨌든 이 사안 자체가 박근혜 정권의 영린, 이제 아킬레스건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보도가 나온 뒤 새누리당 내부 반응은 어떻습니까? 글쎄요, 박근혜 대통령 대선 캠프에 있던 한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이제 한겨레가 어디까지 취재를 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하는 거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는 잘 모르겠고 아무튼 취재하는 기자들이 좀 있습니다 했더니 그분 얘기는 그렇습니다. 사실은 알만한 사람들은 조금 알고 있었던 얘기인데 드디어 한겨레에서 터졌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내용보다는 파장에 한겨레가 어디까지 취재해서 과연 파장이 어디까지 가느냐 이제 이런 쪽에 아주 관심이 좀 많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조선일보를 비롯한 다른 언론에서 이 사안에 대한 보도를 왜 잘 안 하죠?라고 이제 저한테 되묻는 장면이 알면서 있었습니다. 뭘 물어보는 소리를. 아니요, 그분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종편 인허가하고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제가 답변을 해줬고요. 지금 새누리당의 의원들은 이 사안에 대해서 뭐 전혀 말을 할 수 있는 처지가 못 되고요. 또 정보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한겨레 신문하고 언론에 나오는 보도를 보고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아는 그런 정도 수준인 것 같습니다. 네, 작년 연말부터 여의도에서는 미르 관련한 얘기가 상당히 많이 돌았다고 이상한 재단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권의 좀 핵심에 있었던 사람들, 알만한 사람들은 좀 알고 있었던 얘기고요. 네. 다른 일반 국회의원들은 뭐 전혀 잘 모르고 있었던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많은 기업들로부터 800억 원 가까운 돈을 팔을 비틀어서 내다 보니까 기업체에서 불만인 사람들이 있는 거죠. 네, 말은 못하지만 공개적으로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경기회계가. 그러니까 뭐 삼성, 현대 이런 데야 뭐 문제없이 낼 수 있었겠지만 예를 들면 뭐 한진해운 같은 경우,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 뭐 이런 것들 어려운 곳인데 억지로 돈을 내다 보면 불만이 나오고 그게 저희들은 이제 뒤늦게 들었습니다만은 알만한 사람들은 그런 소문들이 입소문들이 좀 돌았다고 해요.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 그리고 일부 불만을 가진 당내 비박계 의원들 사이에 10월 13일까지만 좀 기다려달라. 10월 13일이 네, 10월 13일이 4.13 총선 이후 지금 6개월이 지난 때고 지금 많은 의원들이 선거법 위반으로 지금 걸려 있는데 공소시효가 네, 공소시효가 이제 6개월이니 그때만 넘어가면 우리도 하고 싶은 말 할 수 있다. 그러니 뭐 한겨레가 10월 13일까지만 좀 버텨달라라고 오히려 지금 이야기하는 의원들이 있다고 합니다. 언론 부분 한마디 좀 더 하고 싶은데요. 제가 이제 조중동 이쪽에 계신 이제 언론인들하고 이제 저도 이제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좀 너무한 것 아니냐. 저희 지금 고군분투하고 있죠. 그렇죠. 네. 이렇게 어려운 사안인데 같은 언론계 기자 정신을 좀 발휘해서 같이 이렇게 같이 보도를 좀 도와주고. 해달라. 네. 이런 이제 부탁 비슷하게 했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이명박 정부에서 종편을 하나씩 허가해 주길래 이제 우리한테 뭔가 좀 특혜를 준 걸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목줄을 잡혀 있다. 종편 심사해서 허가내 주는 걸 3년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이제 언론의 영향력도 떨어지고 그런데 앞으로 참 우리가 이 정치 권력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기 참 쉽지 않을 것 같다. 뭐 이렇게 좀 자괴감이 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조선일보가 어쨌든 이 미르 보도도 첫 보도를 했고요. 단초를 제공을 했는데 지금 완전 이제 납작 엎드려 있는 상황인 거고 결국 이제 종편 제허가 그 부분만 지나면 조선일보도 조금 따라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될까요? 글쎄요. 지금 종편 허가가 아마 내년 2월, 3월 아마 이쯤 되죠. 네, 그래서 그게 지나고 또 그리고 봄이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대선 후보들끼리의 경쟁이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경선도 시작되고 그러면 지금은 박근혜 대통령을 중심으로 어떤 이탈 세력, 이반 세력이 있는 걸 전체 보수 세력이 잘 용납을 못하지만 그때가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링에 올라가서 싸우는 때가 되니 그때가 되면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관측하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럴지 어떨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오늘 한겨레 보도를 보면 또 재밌는 기사가 나왔어요. 정윤회 최순실 씨의 딸 승나 선수죠. 이화여대에 이제 체육 특기생으로 입학을 했는데 출석을 제대로 안 해서 제적될 위기에 처하자 최순실 씨가 학교를 찾아가서 지도교수와 대판 싸우고 그날로 지도교수가 교체가 됐고 그 딸은 지금 학점 제대로 받아가면서 부당하게 받는 거죠. 학교를 다니고 있다. 권력형 치맛바람이라고 저는 네. 보이던데 취재를 해보시니까 최순실 어떤 사람입니까? 최순실을 만나본 이대 교수들의 말은 어느 교수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참 내가 살다 그런 사람 처음 본다. 네. 그 지도교수 방을 들어갈 때도 무슨 노크를 하러 자기가 지금 의뢰 입장에서 그렇죠. 학점을 달라고 학부모 학부모 입장에서 가다 보면 대부분 다 공손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노크도 안 하고 문을 불쑥 열고 들어간다든지 네, 그리고 학점을 달라고 하는 것도 좀 고개를 숙여서 허리를 굽혀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너무나 당당하게 받아낼 걸 받아낸다라고 하는 투로 이야기를 하고 뭐 그런 점에서 보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단 좀 상당히 수다스러운 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좀 즉흥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상대방과 이렇게 대화를 할 때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말을 하다가 엉뚱하게 툭툭 자기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던져서 이 맥락에 안 닿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저도 좀 참 그게 의문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말하자면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그렇게 박 대통령의 신임을 받을 수 있는지. 왜 미국 CIA 그 비밀 보고서에 그런 게 있지 않았습니까? 최태민 목사가 박근혜의 몸과 마음을 통제한다. 이게 그 CIA 보고서에 나온 내용이었는데, 참 저도 그 최순실 씨가 그런 정도의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을 우리나라의 대통령인데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정서랄까 감정이랄까 이런 부분을 어떻게 통제하는지 저도 참 그거 정말 의문입니다. 그 최태민 목사라는 인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1974년이죠. 그 대통령 그 영부인 유경수 여사가 이제 총에 맞아서 이제 숨지고 이 최태민이라는 사람이 박근혜 그 당시에 이제 큰형한테 편지를 보내죠. 내 꿈에 당신 어머니가 나타나서 당신을 좀 도와주라고 했다. 이제 이른바 연몽설인데요. 그렇게 이제 접근을 했고 이제 박근혜 퍼스트 레이디 대행을 하던 박근혜 큰형하고 이제 금방 친해집니다. 그래서 대한구국 선교회라는 걸 만들어서 박근혜 큰형애를 명예총재로 위에 모시고 자기는 총재를 맡고 해서 이제 대기업에서 이제 돈을 걷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던 이런 인물이고요. 박근혜 대통령보다는 정확히 40년 차이, 40살이 나이가 이제 더 많은 사람입니다.
과거에 이제 경찰도 한 적이 있고요. 네. 이분이 이제 했던 종교도 뭐 한두 개가 아닙니다. 목사 안수를 사실 받은 적은 없고요. 천도교도 했었고, 불교, 뭐 머리 깎고 산에 들어간 적도 있고, 네. 뭐 기독교, 뭐 목사를 사칭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의혹이 있는 사람인데, 아무튼 70년대 말에 박근혜 대통령하고의 관계 때문에 제정 러시아 말기에 그 라스푸틴이라는 그 괴승하고 좀 비교가 되기도 합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이 79년 11.26으로 이제 숨지고 쫓겨나죠, 사실상. 청와대에서 쫓겨나고 그로부터 한 10년 동안 사람들한테 이제 잊혀진 상태에 있었는데, 그때 박근혜 대통령하고 같이 지낸 사람이 이제 최태민, 최순실, 이런 사람들이죠. 사람이 자기가 가장 어려울 때 가족보다 더 가까이 지냈던 사람을 잊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최순실이라는 인물의 가장 그 중요한 문제는 사실은 대통령의 형제 자매보다도 훨씬 더 혈육보다 훨씬 가까운 사람인데도 민정수석이라든가 특별감찰관의 그 감시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신청이 아니기 공식적으로 때문에. 감시할 수 있는 부분이 네. 없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의혹이 좀 불거지는 것 같습니다. 아까 김희겸 기자께서 말이 많고 수다스럽다, 최순실 씨가. 말이 많으면 여기저기서 일이 터지고 여러 말이 나올 법도 한데, 상당히 그 전에 실세는 최순실이라는 풍문으로만 존재하다가 뒤늦게 지금 이제 확인이 됐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수면 아래에 있을 수 있었던 거죠? 그건 최순실 씨가 직접 자기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네. 영향력을 행사할 때 정윤회 전 남편, 정윤회 씨만 해도 본인이 많은 사람들을 직접 만나요. 만나서 인사에 개입하고 그리고 사람 관리를 하는데, 네. 최순실 씨는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몇몇 장면에서 나타난 모습이 보이긴 하는데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자신의 영향력을 박근혜 대통령을 통해서 행사를 하는 겁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에게 뭔가를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그걸 받아들여서 직접 지시를 하게 되니까 나타날 필요가 없는 거죠. 하지만 그 지시를 받는 사람은 이게 어느 맥락에서 나왔는지를 따져보니 결국은 모든 게 다 최순실로 돌아가는구나 라고 해서 그렇게 짐작을 하는 거죠. 하지만 직접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수면 아래에서 꽤 오랫동안 어떤 비밀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증이 하나 있는데요. 김우겸 기자한테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순실 씨가 이제 강남에 빌딩도 가지고 있고 상당히 부자로 알려져 있는데, 이분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부자가 됐나요? 부동산이 굉장히 많죠. 드러난 것만 해도 100억, 200억대가 지금 공시지가로. 그런데 그 부동산을 구입하는 시점이 거의 20대 중반? 이런 젊은 나이에 그런 부동산을 삽니다. 그렇다고 최순실 씨가 무슨 뚜렷한 직업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재단의 일을 좀 보는 정도였는데, 유경재단이나 이런데. 이제 그래서 저희들이 추정할 수 있는 건 최태민 목사가 아버지 최태민 목사로부터 받은 돈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 외에는 별로 설명할 길이 없어 보입니다. 지금 어쨌든 이번 그 의혹 제기, 특정 보도도 우병우 민정수석에서 시작이 됐고, 그리고 조응천 의원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병우 민정수석의 비서관 발탁, 청와대 입성에 최순실 씨와의 인연이 작용한 것이라는 얘기가 있다. 그러니까 둘 사이에 연결고리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런 부분 좀 취재가 좀 되셨나요? 네, 조응천 의원이 그런 대정부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도 별도의 소스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아주 구체적인 정황까지 듣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최순실과 우병우가 직접 아는 사이는 절대 아니고요. 그 사이에 제3자가 있습니다. 네. 그 제3자가 연결을 해준 거고, 제가 뭐 구체적으로 아직 취재가 설익은 상태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만은, 이제 강남의 어느 장소가 설명해 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길 통해서 우병우와 최순실의 어떤 연결고리를 지금 저희들이 찾아보려고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성공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게 하나 있는 거고, 두 번째로는
두 사람이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죠. 2014년 11월에 이른바 정윤회 게이트 네. 십상시 사건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걸 그 당시에 김영한 민정수석이 있었고 그 밑에 여러 비서관 중에 한 명이었을 뿐인 우병우 민정비서관이죠. 민정비서관이 틀어지고 사건을 해결합니다. 처리를 하는데 그 사건을 처리하려면 굉장히 이 구중궁궐의 깊숙한 곳까지 들여다봐야 이걸 어떻게 요리를 할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일단 검증이 필요하니까. 그렇죠. 네. 거기에 조민회가 있지만 당연히 최순실 씨가 있는 거죠. 그리고 대통령도 보이고 싶지 않은 부분까지 우병우 민정비서관이 들여다봤다고 추측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병우 수석과 최순실 씨와 관계도 이 관련을 맺지 않았을까 그렇게 짐작을 해봅니다. 어쨌든 피 한 방울 안 섞인 최순실, 우병우라는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과 이제 가까워지는 그림이 조금씩 이제 완성돼가는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가 어쨌든 500일 이상 남았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서슬퍼런 그 기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좀 취재하는데 어려움도 있을 것 같아요. 취재에 어려움 없으셨습니까? 일단 말을 안 하죠. 네, 앞으로도 1년 반 가까이 남아있는 정권이라서 엊그제 어느 법조인으로부터 전화가 한 통 걸려왔어요. 네. 조심하십시오. 되치기 당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정부는 이 문제, 미르, 최순실 막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정부입니다. 조선일보도 치고 이석수 특감도 잘라내고 지금 뭐든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한겨레가 조금이라도 하다가 실수를 하면 그걸로 역공에 들어올 겁니다. 그러니 조심하시고 특히 제보를 조심하십시오. 이런 말을 해요. 네. 뭐냐면 너무나 입에 딱 달라붙는 그런 제보가 들어오면 그런 제보일수록 훨씬 더 조심하십시오. 그게 미끼일 수 있습니다. 이 법조계에서 특히 유능한 변호사들은 이 반격의 기회를 잡기 위해서 그 상대방에게 먹고 싶은 그런 미끼를 미리 던져준답니다. 역정보를 그렇죠. 역정보를 흘려서 그래서 그걸 무는 순간 그걸 가지고 법정에서 확 뒤집어 엎는 그런 일이 있는데 익명의 제보, 그거 빛깔이 좋은 제보일수록 훨씬 더 조심하십시오. 이런 귀뜸을 해주더군요. 그게 하여튼 지금의 분위기를 어떻게 보여주는 그런 조언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내용도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어찌 보면 빙산의 일각,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이 정부에서 했던 역할에 정말로 아주 조그만 일단을 드러낸 게 아닌가 싶어요. 앞으로 어떤 점이 좀 더 밝혀져야 하나요? 처음에 미르 K스포츠를 들여다볼 때만 해도 이제 그것만 할 생각이었는데 들여다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최순실의 오른팔 차은택. 그러니까 최순실, 차은택 두 사람이 함께 한 국정농단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최순실, 차은택 게이트라고 하는 게 이름을 붙인다면 그게 존재하는 겁니다. 미르 K스포츠는 어떻게 보면 그런 전체 일 가운데에서 한 부분만을 차지하는 걸로 저희들이 취재를 하면 할수록 그게 더 진실에 가까워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과연 저희들도 손을 대긴 했는데 이게 어디까지 저희들이 취재할 수 있는 역량이 될지 그리고 앞으로 이게 어떻게 굴러가게 될지 저희들도 지금 미지수입니다. 네. 그 제가 참고로요. 제가 이제 관훈클럽이라든가 한국기자협회 이런데 이제 기자상 심사를 꽤 이제 여러 해 해봐서 좀 알고 있는데요. 권력형 비리 의혹의 상당 부분은 시간이 문제지 결국은 다 드러나고요. 그것도 어느 한 언론사의 특종에 의해서 시작이 되더라도 결국 언론이 기본적으로 하는 일이 바로 그런 권력형 비리를 찾아서 보도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도 결국은 한겨레뿐만 아니고 우리나라에 뭐 지금 그 사명감 갖고 있는 기자들이 많이 있고요. 그분들에 의해서 결국은 전모가 드러날 것이다. 전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지금 여의도에서는 일찍이 볼 수 없는 광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의 대표가 국회의장의 사퇴를 촉구하면서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갔고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국회 파행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새누리당 의원들은 정세균 국회의장이 중립 의무를 어기고 김재수 농림장관 해임 건의안 처리에 동조를 했다.
그러면서 이제 새누리당 의원들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고요. 내부적으로 새누리당은 좀 결속되는 분위기인가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닌가요? 그냥 상황에 따라서 이제 강대강으로 막 흘러가는 그런 분위기고요. 네. 이제 국회에 처음 들어온 초선 의원들은 이게 무슨 일인가 해서 이제 눈이 동그래가지고 이제 막 아무 말이나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재선 이상 뭘 좀 아는 국회의원들은 지금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꼭 새누리당하고 박근혜 정부에 유리하지 않다. 이건 정확히 이제 알고 있는 것 같고요. 언론의 보도도 보면 조중동 이른바 보수 언론에서도 이제 양비론을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해임 건의를 거부한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집권 여당이 국정감사 국회를 거부하는 건 잘못됐다. 또 대표가 단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건 잘못됐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결국 좀 어느 정도 고집을 꺾는다고 할까요? 뭐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지 않으면 이 상황이 계속 새누리당이 좀 불리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애초에 김재수 해임 건의안과 야당이 또 요구했던 어버이연합 청문회를 맞바꾸기로 했다. 그런데 한겨레가 최순실 보도를 하고 전경련 어버이연합 게이트에도 관련이 되어 있는 전경련과도 이제 그 문제가 더 불거지니까 어버이연합 청문회도 받아들일 수 없게 돼서 그래서 그 타협안 자체가 물거품이 되고 국회 파행까지 이어지는 좀 나비 효과가 있었다. 그런 분석이 있던데 그거 사실인가요? 말 그대로 나비 효과죠. 뭐 굉장히 무책임한 분석이고요. 이제 야당이 뒤늦게 이제 핑계를 대는 겁니다. 그렇게 잘하면 합의를 이룰 수도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한겨레 보도 때문에 잘 안 됐다.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 박지원 원내대표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습니다.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야당의 속셈이 따로 있었다는 겁니다. 정경련의 이승철 부회장을 어버이연합 지원 관련 증인 채택을 해서 미르재단하고 K스포츠 관련을 거기서 터뜨리려고 이제 뭐 내심 그 사실관계를 알 수가 없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어느 정도 팩트에 접근했는지도 알 수 없고요. 이제 사후 약방문이라고 뒤늦게 이제 이 미르재단 의혹이 터지니까 우리 야당도 사실은 뭘 좀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제 이런 변명을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나마 또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그런 합의를 미국에 갔을 때 한 적이 전혀 없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뭐 근거가 없는 얘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재수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키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볼썽사나운 모습들이 많이 연출이 됐어요. 새누리당이 필리버스터도 신청하지 않고 뭐 하고 있다가 장관 필리버스터라는 초유의 편법을 쓰다가 안 되니까 결국은 이제 차수 변경해서 해임 건의안이 통과가 됐는데 필리버스터를 신청해서 무제한 반대 토론을 할 수 있었는데 그것도 못했고 그런 전략적 판단 미스에는 국민의당을 믿은 뭐 오판도 좀 있었던 건가요? 예, 노랫말 중에 사랑은 아무나 하나 그런 말이 있는데요. 요즘 국회를 보면 필리버스터는 아무나 하나, 또 단식은 아무나 하나, 뭐 이런 말이 좀 저절로 떠오릅니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소수 여당의 국회 운영이 미흡한 그런 측면이 이제 많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인사청문회에서 부적격 판정이 난 장관입니다. 그분이 뭐 흑수저 출신이라서 무시당했다. 뭐 이런 부분은 뭐 본인 책임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근데 그건 말고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에 나간 상태에서 야당이 아무 설명도 없이 전자결제로 임명한 것. 일단 야당의 자존심이 그 부분에서 이제 한번 구겨졌고요. 그 뒤에도 사실은 야당이 해임 건의안을 제출했지만 이걸 가결시키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151명을 제적과반수를 채우기가 좀 어려웠기 때문에 이원정 비서실장이라든가 김재원 정무수석 같은 사람들이 뒤늦었지만 야당에 면합니다. 워낙 급해서 그렇게 처리했으니까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뒤늦은 사과라도 했다고 하면 아마 해임 건의안이 처리되지 않았을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근데 거꾸로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의혹에 대해서 비상시기에 난무하는 비방과 확인되지 않은 폭로성 발언이 우리 사회를 흔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북한 핵실험에 대해서 대화를 위해서 줬던 돈이 북한의 핵개발 자금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햇볕 정책 쪽에 책임을 전가하는 발언들을 했습니다. 이런 발언 때문에 이제 야당 의원들이 속속 해임 건의 찬성 쪽으로 돌아섰죠.
그러니까 이 해임 건의안은 김재수 장관이 문제가 아니고 박근혜 정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 경고 차원이라는 야당의 주장이 맞다고 봐야 되고요. 특히 재미있는 것은 당일이죠. 23일하고 24일 새벽까지 벌어진 본회의장에서의 장면을 보고 그나마 마지막까지 고민하고 있던 야당 의원들이 대거 찬성 쪽으로 돌아서는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가 국무위원들 밥 먹고 합시다. 이제 이런 필리박스터라는 그런 것까지 했고요. 또 이제 황교안 국무총리하고 장관들이 답변을 일부러 질질 늘려서 하는 이런 아주 그 흉한 모습을 보이면서 여당으로서는 이제 좋지 않은 상황으로 몰려간 측면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그 틈을 틈타서 청와대에서는 이석수 감찰관의 사표를 수리를 했어요. 이석수 감찰관이 국회에 나와서 출석을 해서 증언을 했다면 미르 K스포츠 사건 뭐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또 새로운 전기를 맞을 수도 있었던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석수 감찰관이 그 미르의 모금 과정 그리고 모금 과정에 안종범 수석이 어느 정도 개입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내사를 벌였죠. 네.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자기가 알고 있는 건 그냥 말을 하겠다. 그런 자세를 보였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대단히 지금 어떻게든지 꾹꾹 눌러서 이게 터지지 않도록 하려고 했는데 30일 특별감찰관이 나와서 그 이야기를 터뜨리면 지금 조중동을 비롯한 언론들이 거의 안 쓰고 있는데 그건 안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걸 막기 위해서라면 이제 뭐든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정부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일종의 성동격서 전략을 여러 번 쓰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본심은 지금 미르 K, 최순실 이걸 감추고 싶은데 그걸 감추기 위해서는 엉뚱한 곳에서 더 소란을 일으키는 겁니다. 미르 건이 TV조선에서 보도가 되니까 우병우 건을 통해서 덮어버리고 이석수가 안종범을 내살하니까 우병우 건과 관련해서 조선일보 기자와 통화한 내용 그걸 기밀누설이라고 막 떠들어서 국기문란이라고 해서 더 문제를 확대하죠. 이번 건도 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국회 파행도 그냥 가만히 놔두면 이번 국감을 통해서 국정감사를 통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미르 K스포츠 여러 가지 지금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계속 그 문제가 떠들어질 거니 입을 막기 위해서는 아예 멍석을 깔지 않겠다. 파행을 시키려면 김재수 건, 김재수 해임 건의안과 정세균 의장을 물고 늘어지는 거죠. 여당 대표가 사상 초유로 저렇게 단식까지 들어갈 정도가 되려면 해임 건의안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서 김재수를 자르고 난 뒤에 그렇게 말을 한다면 뭐 조금은 수긍할 측면이 있는데 그냥 살려두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태에서 또 단식 들어가고 정세균 의장 탄핵하고 본질은 따로 있는데 감추고 싶은 건 따로 있는데 그걸 감추기 위해서 엉뚱한 곳에서 엄청나게 큰 꽹가리 치고 장구치면서 지금 소리를 내고 있다. 이 성동격서 전법을 지금 이 정부에서 여러 번 지금 쓰고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새누리당은 무슨 특별한 전략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박근혜 대통령하고 이제 청와대를 보호하기 위해서 무조건 가로막고 나서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원종 비서실장이 비서들한테 이제 기러기 얘기를 했죠. 대장 기러기를 그냥 이렇게 따라가는 거다. 이 굉장히 상징성이 강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새누리당의 의원들한테 물어보면 무슨 전술 전략 이런 뭐 별 그런 생각은 없고요. 어떻게든 이제 미르 K스포츠 이 문제가 이제 국회에서 국정감사 같은 데서 더 이상 드러나지 않도록 그걸 막는 데 아주 전력을 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전력을 다하기 위해서 온갖 무리수를 쓰고 있는 거라고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이 사실은 8월 9일 전당대회 결과이기도 한데요. 지금 이정현 친박이 다 장악을 하는. 예, 그 정도가 아니고 사실 이정현 대표가 이제 우려했던 대로 대통령 정무수석 출신이고요. 지금 뭐 대통령 당무수석 아니냐 뭐 이제 이런 조롱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뭐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결국 뭐 그런 것으로 이제 결론이 이렇게 났고요. 그래서 지금 집권 여당은 뭐 무슨 전술 전략이 아니고 그냥 아무 생각이 없다. 뭐 이런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우왕좌왕하는 상황을 보니까 김희겸 기자는 그걸 이제 성동격서라고 예쁘게 포장을 해주신 거네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 정세균 결국 이제 이 문제가 이제 어떻게 결론이 날 것이냐 이게 이제 관심사인데요. 정세균 국회의장이 사실 굉장히 좀 온화하고 합리적인 그런 정치인입니다. 그런데 이번 일을 겪으면서
물론 새누리당은 정세균 의장을 비판하지만 거꾸로 정세균 의장은 굉장히 좀 화가 많이 났다고 합니다. 사실은 국회의장의 그 당적 이탈 조항은 국회의장의 정치적 무슨 중립 의무 조항 이런 게 아니죠.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과거에 대통령으로부터의 압력을 차단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런데 본인 나름대로 장관 해임 건의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든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걸 새누리당이 막는 과정에서 이제 새누리당의 이제 원내대표죠. 정진석 의원한테 그 상당히 좀 모욕적인 그런 비판을 받았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고대 이제 선후배 관계인데 고려대 출신들은 이 선후배 간에 굉장히 위계가 엄격하죠. 네. 사실 고대 출신들은 여야도 없다 이제 이런 표현이 있을 정도인데 고대 후배한테 야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지금 정세균 국회의장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또 이제 뭐 명분으로 봐서도 이제 밀릴 게 없고요. 뭐 사회권 넘겨라. 이건 뭐 사퇴는 고사하고 사회권 넘기는 거 이거 전혀 또 없는 소리죠. 예, 시도 안 먹히는 이런 상황이고요. 결국은 국회에서 장관 해임 건의를 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김재수 장관을 해임해야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단순히 뭐 사회권을 누구한테 넘기고 이렇게 해서 여야 간에 타결이 될 것 같지 않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남은 정기국회 사실 전망이 좀 암담한 그런 상황인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 참 한숨만 나오네요. 네. 박근혜 대통령은 야당이 통과시킨 김재수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수용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이정현 의원은 집권여당 대표로서는 사상 초유의 단식을 시작했고요. 박근혜 대통령과 가신들은 역사를 새로 쓰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퇴임할 때까지 이렇게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며 역사 속으로 사라지겠죠. 새 역사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은 우리 국민일 겁니다. 더 정치,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내다 보면 불만이 나오고 그게 저희들은 이제 뒤늦게 들었습니다만은 알만한 사람들은 그런 소문들이 입소문들이 좀 돌았다고 해요.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 그리고 일부 불만을 가진 당내 비박계 의원들 사이에 10월 13일까지만 좀 기다려달라. 10월 13일이 네, 뭐죠? 10월 13일이 4.13 총선 이후 지금 6개월이 지난 때고 지금 많은 의원들이 선거법 위반으로 지금 걸려 있는데 공소시효 네, 공소시효가 이제 6개월이니 그때만 넘어가면 우리도 하고 싶은 말 할 수 있다. 그러니 뭐 한겨레가 10월 13일까지만 좀 버텨달라라고 오히려 지금 이야기하는 의원들이 있다고 합니다. 네, 언론 부분 한마디 좀 더 하고 싶은데요. 네. 제가 이제 조중동 이쪽에 계신 이제 언론인들하고 이제 저도 이제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좀 너무한 것 아니냐. 저희가 지금 고군분투하고 있죠. 그렇죠. 이렇게 어려운 사안인데 같은 언론계 기자 정신을 좀 발휘해서 같이 이렇게 같이 보도를 좀 도와주고. 해달라. 이런 이제 부탁 비슷하게 했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이명박 정부에서 종편을 하나씩 허가해 주길래 이제 우리한테 뭔가 좀 특혜를 준 걸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목줄을 잡혀 있다. 종편 심사해서 허가내 주는 걸 3년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이제 언론의 영향력도 떨어지고 그런데 앞으로 참 우리가 이 정치 권력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기 참 쉽지 않을 것 같다. 뭐 이렇게 좀 자괴감이 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조선일보가 어쨌든 이 미르 보도도 첫 보도를 했고요. 단초를 제공을 했는데 지금 완전 이제 납작 엎드려 있는 상황인 거고 결국 이제 종편 제허가 그 부분만 지나면 조선일보도 조금 따라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될까요? 글쎄요. 지금 종편 허가가 아마 내년 2월, 3월 아마 이쯤 되죠. 네, 그래서 그게 지나고 또 그리고 봄이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대선 후보들끼리의 경쟁이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경선도 시작되고. 그러면 지금은 박근혜 대통령을 중심으로 어떤 이탈 세력. 더 정치 15번째 시간입니다. 드디어 터졌습니다. 풍문으로만 존재하던 최순실 씨의 존재가 한겨레 특종 보도로 드러난 건데요. 정권의 아킬레스건이 노출된 뒤에는 국회마저 파행되고 있는 연관 효과마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김일겸 기자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더 정치에서 그 정권 차원 상당히 치명상을 입을 뭔가가 있다 그런 말씀을 남기고 호련히 사라지셨다가 지금 한겨레 최순실 특종 보도로 금이 환영하신 느낌인데요. 아이고. 그 취재 착수 경위가 어떻게 되죠? 뭐 우병우 관련한 그 취재를 하다가 거기까지 연결이 됐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제가 이제 칼럼을 쓸 차례가 돼서
우병우와 관련된 칼럼을 한번 써보려고 우병우를 취재를 하는데 사정당국의 고위 관계자쯤을 하죠. 네. 그분이 하는 말이 야, 김 기자 그 헛힘 쓰지 마라. 우병우가 본질이 아니라 미르와 K스포츠가 본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전에 TV조선이 보도한 내용들을 한번 쭉 훑어보고 아 이런 게 있었나? 이렇게 중요한 게 그래서 해보니 이미 TV조선이 다 훑고 갔어요. 네. 이게 범죄 현장으로 따지자면 미르 같은 경우에는 워낙 기자들이 많이 다녀가서 이 증거가 다 인멸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건 K스포츠는 손때가 안 탔어요. 네, 그래서 K스포츠를 좀 집중적으로 들여다봤고 그러다 보니 아까 다시 범죄 현장 이야기에 비유하자면 손때가 안 타서 저희들이 최순실의 이 발자국과 지문을 찾아낼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K스포츠와 미르 재단, 쌍둥이 재단이라고 표현을 많이 했어요. 대기업에서 거액을 출연한 재단인데, 이 보도가 나온 뒤에 전두환 정권 시절에 1회 재단과 많이 비슷하다. 그런 평가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어떤 점에서 비슷한 거죠? 일해재단이라고 이제 전두환 정권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사건입니다. 1983년이죠. 버마의 아웅산에서 폭발 사건으로 우리 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많이 하고 싶은 어떤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에는 전두환은 그 호를 뭘로 이름을 정할까요? 그러니까 전두환 당시 대통령은 대붕이라고 한 이름을 써줬대요. 대붕. 네, 아마 큰 봉황새, 큰 새인 것 같은데 밑에서 갖다 바친 사람이 이건 말하자면 전두환을 위한 재단이니까 이름을 그 아오 이래로 바꾼 겁니다. 그리고 전두환이 그걸 승인을 했겠죠. 이 미르도 누군가 이제 만들어서 갖다 바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어떤 이름을 갖다 바치느냐 하면 이제 미르라고 하는 건데 그 미르가 이제 용이란 뜻이고 그리고 미르 그 재단에 붙여 있는 문양을 보면 황금용입니다. 그게 지금 대통령이 황금 용띠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그리고 이게 용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용띠뿐만 아니라 그 황제, 왕을 뜻하는 어떤 이미지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재단의 성격을 드러내는 이름, 문양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근혜 대통령한테 그러니까 어떤 지적 소유권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는 재단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죠. 네. K스포츠라는 이름은 어떻게 해서 붙게 됐을까요? 그 약간 좀 아직 다 풀리지 않은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미르 재단은 지난해 10월에 이제 만들어졌고 그리고 한 석 달여 만에 이제 K스포츠가 만들어졌는데 저희들이 취재를 해보면 이미 K스포츠도 정권 초부터 계속 구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최순실 씨가 그걸 생각은 있는데 어떻게 구현해야 될지를 잘 모르고 있고 주변에 있던 몇몇 사람들하고 상의를 했는데 이게 잘 진척이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다가 미르가 뜨는 걸 보고 저 방식 그대로 따라서 하면 되겠구나 싶어서 똑같은 서류, 똑같은 정관, 똑같은 총회 회의록 그대로 따라서 베낀 거죠. 그렇게 해서 석 달 만에 이제 쌍둥이 재단이 만들어졌는데 그 미르는 대통령의 관심사를 반영한 거라면 K스포츠는 최순실 씨가 개인의 취향, 이것과 맥이 다 있는. 힘줬고요. 그 유족에 대한 지원 그리고 그 자녀들에 대한 장학 사업이 좀 필요하다 해서 1983년에 만들어졌는데요. 처음에는 워낙 이제 동정 여론도 강했고요. 해서 재벌들이 상당히 좀 자발적으로 좀 돈을 냈는데 이게 84년에 이 연구소가 목적이 이제 좀 바뀌어 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그 유족 지원이 아니고 국가안전보장과 평화통일을 위한 외교전략연구 그리고 국가발전을 위한 제반사항 국정을 다 하겠다는 얘기죠. 이제 이런 식으로 되면서 재벌들한테 상당히 이제 거액을 거의 뜯어내다시피 해서 이제 일회재단을 만들게 되고요. 전체적으로 거의 600억 가까운 돈들을 일회재단 이름으로 받아냈다가 나중에 1988년에 이제 국회에서 5억 비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돈모가 이제 드러났던 그런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정치 권력이 어떤 힘을 이용해서 재벌들한테 강제로 돈을 뜯어냈다. 팔을 비틀어서 준조세. 이게 이제 하나가 공통점이고요. 또 한 가지는 현직 대통령이 퇴임 이후에 뭔가 좀
일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자리를 마련을 한다. 이제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뒷부분은 이번에 이제 이게 사건이 폭로가 되면서 정경련에서 아예 이제 접수를 해서 정경련 산하재단 비슷하게 성격을 바꾸겠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퇴임 이후에 이 재단에서 일을 하기는 좀 어렵게 된 것 같습니다. 미래재단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그 퇴임 이후 상황 정치를 하기 위한 활동 공간, 퇴임 이후에를 대비한 측면이 강한 반면에 이번 미르는 퇴임 이후도 당연히 생각을 했겠습니다만은 그 재직 중에 재임 중에 그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이 구현하고 싶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이제 최순실, 측근인 최순실과 아직 본격적으로 등장하지 않았지만 또 최순실의 오른팔이라고 할 수 있는 차은택, 이 CF 영화 감독 출신이 있습니다. 네.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문체부 등 기존 정부 조직으로 잘 돌아가지 않는 걸 그 미르재단을 통해서 해보고 딸이 승마 선수고. 네네. 그리고 딸이 승마 선수일 뿐만 아니라 최순실 씨 자체가 굉장히 스포츠와 체육 이런 데 관심이 많다고 합니다. 네. 어쨌든 이 사안 자체가 박근혜 정권의 영린, 이제 아킬레스건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보도가 나온 뒤 새누리당 내부 반응은 어떻습니까? 글쎄요, 그 박근혜 대통령 대선 캠프에 있던 한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이제 한겨레가 어디까지 취재를 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판문을 하는 거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는 잘 모르겠고 아무튼 뭐 취재하는 기자들이 좀 있습니다 했더니 그분 얘기는 그렇습니다. 사실은 알만한 사람들은 조금 알고 있었던 네. 얘기인데 드디어 한겨레에서 터졌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내용보다는 파장에 이 한겨레가 어디까지 취재해서 과연 파장이 어디까지 가느냐 이제 이런 쪽에 아주 관심이 좀 많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조선일보를 비롯한 다른 언론에서 이 사안에 대한 보도를 왜 잘 안 하죠?라고 이제 저한테 되묻는 장면이 알면서 뭘 있었습니다. 물어보는 쪽으로. 아니요, 그분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종편 인허가하고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제가 답변을 해줬고요. 지금 새누리당의 의원들은 이 사안에 대해서 뭐 전혀 말을 할 수 있는 처지가 못 되고요. 또 정보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한겨레 신문하고 언론에 나오는 보도를 보고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아는 그런 정도 수준인 것 같습니다. 작년 뭐 연말부터 여의도에서는 미르 관련한 얘기가 상당히 많이 돌았다고 이상한 재단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권의 좀 핵심에 있었던 사람들, 알만한 사람들은 좀 알고 있었던 얘기고요. 네. 다른 일반 국회의원들은 뭐 전혀 잘 모르고 있었던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많은 기업들로부터 800억 원 가까운 돈을 팔을 비틀어서 내다 보니까 기업체에서 불만인 사람들이 있는 거죠. 네, 말은 못하지만 공개적으로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경기계가 그러니까 뭐 삼성, 현대 이런 데야 뭐 문제없이 낼 수 있었겠지만 예를 들면 뭐 한진해운 같은 경우,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 뭐 이런 것들 어려운 곳인데 억지로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이 79년 11.6으로 이제 숨지고 쫓겨나죠, 사실상. 청와대에서 쫓겨나고 그로부터 한 10년 동안 사람들한테 이제 잊혀진 상태에 있었는데 그때 박근혜 대통령하고 같이 지낸 사람이 이제 최태민, 최순실 이런 사람들이죠. 사람이 자기가 가장 어려울 때 가족보다 더 가까이 지냈던 사람을 잊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최순실이라는 인물의 가장 그 중요한 문제는 사실은 대통령의 형제 자매보다도 훨씬 더 혈육보다 훨씬 가까운 사람인데도 민정수석이라든가 특별감찰관의 그 감시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렇죠. 그렇죠. 네. 뭐 그래서 공식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부분이 없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의혹이 좀 불거지는 것 같습니다. 아까 김희겸 기자께서 말이 많고 수다스럽다, 최순실 씨가. 말이 많으면 여기저기서 일이 터지고 여러 말이 나올 법도 한데 상당히 그 전에 실세는 최순실이라는 풍문으로만 존재하다가 뒤늦게 지금 이제 확인이 됐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수면 아래에 있을 수 있었던 거죠? 그건 최순실 씨가 직접 자기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영향력을 행사할 때 정윤회 전 남편, 정윤회 씨만 해도 본인이 많은 사람들을 직접 만나요. 만나서 인사에 개입하고 그리고 사람 관리를 하는데 최순실 씨는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몇몇 장면에서 나타난 모습이 보이긴 하는데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자신의 영향력을 박근혜 대통령을 통해서 행사를 하는 겁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에게 뭔가를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그걸 받아들여서 직접 지시를 하게 되니까 나타날 필요가 없는 거죠. 하지만 그 지시를 받는 사람은 이게 어느 맥락에서 나왔는지를 따져보니 결국은 모든 게 다 최순실로 돌아가는구나 라고 해서 그렇게 짐작을 하는 거죠. 하지만 직접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수면 아래에서 꽤 오랫동안 어떤 비밀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증이 하나 있는데요. 김우겸 기자한테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순실 씨가 이제 강남에 빌딩도 가지고 있고 상당히 부자로 알려져 있는데 이분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부자가 됐나요? 부동산이 굉장히 많죠. 드러난 것만 해도 100억, 200억대가 지금 공시지가로. 그런데 그 부동산을 구입하는 시점이 거의 20대 중반? 이런 젊은 나이에 그런 부동산을 삽니다. 그렇다고 최순실 씨가 무슨 뚜렷한 직업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재단의 일을 좀 보는 정도였는데, 유경재단이나 이런데. 이제 그래서, 저희들이 추정할 수 있는 건 최태민 목사가 아버지 최태민 목사로부터 받은 돈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 외에는 별로 설명할 길이 없어 보입니다. 지금 어쨌든 이번 그 의혹 제기 특정 보도도 우병우 민정수석에서 시작이 됐고 그리고 조응천 의원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병우 민정수석의 비서관 발탁, 청와대 입성에 최순실 씨와의 인연이 작용한 것이라는 얘기가 있다. 그러니까 둘 사이의 연결고리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런 부분 좀 취재가 좀 되셨나요? 네, 조응천 의원이 그런 대정부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도 별도의 소스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아주 구체적인 정황까지 그때가 되면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관측하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럴지 어떨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오늘 한겨레 보도를 보면 또 재밌는 기사가 나왔어요. 정윤회 최순실 씨의 딸 승마 선수죠. 이화여대에 이제 체육 특기생으로 입학을 했는데 출석을 제대로 안 해서 제적될 위기에 처하자 최순실 씨가 학교를 찾아가서 지도교수와 대판 싸우고 그날로 지도교수가 교체가 됐고 그 딸은 지금 학점 제대로 받아가면서 부당하게 받는 거죠. 학교를 다니고 있다. 권력형 치맛바람이라고 저는 네. 보이던데 취재를 해보시니까 최순실 어떤 사람입니까? 최순실을 만나본 이대 교수들의 말은 어느 교수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참 내가 살다 그런 사람 처음 본다. 네. 그 지도교수 방을 들어갈 때도 무슨 노크를 하러 자기가 지금 의뢰 입장에서 그렇죠. 학점을 달라고 학부모 입장에서 가다 보면 대부분 다 공손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노크도 안 하고 문을 불쑥 열고 들어간다든지 네. 그리고 학점을 달라고 하는 것도 좀 고개를 숙여서 허리를 굽혀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너무나 당당하게 받아낼 걸 받아낸다라고 하는 투로 이야기를 하고 뭐 그런 점에서 보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단 좀 상당히 수다스러운 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굉장히 좀 즉흥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상대방과 이렇게 대화를 할 때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말을 하다가 엉뚱하게 툭툭 자기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던져서 이 맥락에 안 닿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저도 좀 참 그게 의문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말하자면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그렇게 박 대통령의 신임을 받을 수 있는지. 왜 미국 CIA 그 비밀 보고서에 그런 게 있지 않았습니까? 최태민 목사가 박근혜의 몸과 마음을 통제한다. 네. 이게 그 CIA 보고서에 나온 내용이었는데, 참 저도 그 최순실 씨가 그런 정도의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을 우리나라의 대통령인데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정서랄까 감정이랄까 이런 부분을 어떻게 통제하는지 저도 참 그거 정말 의문입니다. 그 최태민 목사라는 인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1974년이죠. 그 대통령 그 영부인 유경수 여사가 이제 총에 맞아서 이제 숨지고 이 최태민이라는 사람이 박근혜 그 당시에 이제 큰형한테 편지를 보내죠. 내 꿈에 당신 어머니가 나타나서 당신을 좀 도와주라고 했다. 이제 이른바 현몽설인데요.
그렇게 이제 접근을 했고, 이제 박근혜 퍼스트 레이디 대행을 하던 박근혜 큰형이하고 이제 금방 친해집니다. 그래서 대한구국 선교회라는 네. 걸 만들어서 박근혜 큰형애를 명예총재로 위에 모시고 자기는 총재를 맡고 해서 이제 대기업에서 이제 돈을 걷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던 이런 인물이고요. 박근혜 대통령보다는 정확히 40년 차이, 40살이 나이가 이제 더 많은 사람입니다. 과거에 이제 경찰도 한 적이 있고요. 네. 이분이 이제 했던 종교도 뭐 한두 개가 아닙니다. 목사 안수를 사실 받은 적은 없고요. 천도교도 했었고, 불교, 뭐 머리 깎고 산에 들어간 적도 있고, 네. 뭐 기독교, 뭐 목사를 사칭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의혹이 있는 사람인데, 아무튼 70년대 말에 박근혜 대통령하고의 관계 때문에 제정 러시아 말기에 그 라스푸틴이라는 그 괴승하고 좀 비교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쪽에 아주 관심이 좀 많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조선일보를 비롯한 다른 언론에서 이 사안에 대한 보도를 왜 잘 안 하죠? 라고 이제 저한테 되묻는 장면이 알면서 뭘 있었습니다. 물어보는 식으로. 아니요, 그분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종편 인허가하고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제가 답변을 해줬고요. 지금 새누리당의 의원들은 이 사안에 대해서 뭐 전혀 말을 할 수 있는 처지가 못 되고요. 또 정보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한겨레 신문하고 언론에 나오는 보도를 보고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아는 그런 정도 수준인 것 같습니다. 작년 뭐 연말부터 여의도에서는 미르 관련한 얘기가 상당히 많이 돌았다고, 이상한 재단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권의 좀 핵심에 있었던 사람들, 알만한 사람들은 좀 알고 있었던 얘기고요. 네. 다른 일반 국회의원들은 뭐 전혀 잘 모르고 있었던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많은 기업들로부터 800억 원 가까운 돈을 팔을 비틀어서 내다 보니까 기업체에서 불만인 사람들이 있는 거죠. 네. 네, 말은 못하지만 네. 공개적으로.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경기회계가. 그러니까 뭐 삼성, 현대 이런 데야 뭐 문제없이 낼 수 있었겠지만, 예를 들면 뭐 한진해운 같은 경우,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 뭐 이런 것들 어려운 곳인데 억지로 돈을 내다 보면 불만이 나오고, 그게 저희들은 이제 뒤늦게 들었습니다만은 알만한 사람들은 그런 소문들이, 입소문들이 좀 돌았다고 해요.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 그리고 일부 불만을 가진 당내 비박계 네. 의원들 사이에 10월 13일까지만 좀 기다려달라. 10월 13일이 네, 10월 13일이 4.13 총선 이후 지금 6개월이 지난 때고, 지금 많은 의원들이 선거법 위반으로 지금 걸려 있는데, 공소시효. 네, 공소시효가 이제 6개월이니 그때만 넘어가면 우리도 하고 싶은 말 할 수 있다. 그러니 뭐 한겨레가 10월 13일까지만 좀 버텨달라라고 오히려 지금 이야기하는 의원들이 있다고 합니다. 네. 언론 부분 한마디 좀 더 하고 싶은데요. 네. 제가 이제 조중동 이쪽에 계신 이제 언론인들하고 이제 저도 이제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좀 너무한 것 아니냐. 저희 지금 고군분투하고 있죠. 그렇죠. 이렇게 어려운 사안인데 같은 언론계 기자 정신을 좀 발휘해서 같이 이렇게 같이 보도를 좀 도와주고. 해달라. 이런 이제 부탁 비슷하게 했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이명박 정부에서 종편을 하나씩 허가해 주길래 이제 우리한테 뭔가 좀 특혜를 준 걸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목줄을 잡혀 있다. 종편 심사해서 허가내 주는 걸 3년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이제 언론의 영향력도 떨어지고 그런데 앞으로 참 우리가 이 정치 권력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기 참 쉽지 않을 것 같다. 뭐 이렇게 좀 자괴감이 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조선일보가 어쨌든 이 미르 보도도 첫 보도를 했고요. 단초를 제공을 했는데 지금 완전 이제 납작 엎드려 있는 상황인 거고, 그리고 이제 종편 제허가 그 부분만 지나면 조선일보도 조금 따라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될까요? 글쎄요. 지금 종편 허가가 아마 내년 2월, 3월 아마 이쯤 되죠. 네, 그래서 그게 지나고 또 그리고 봄이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대선 후보들끼리의 경쟁이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경선도 시작되고. 그러면 지금은 박근혜 대통령을 중심으로 어떤 이탈 세력, 이반 세력이 있는 걸 전체 보수 세력이 잘 용납을 못하지만, 그때가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링에 올라가서 싸우는 때가 되니 어렵게 된 것 같습니다. 미래재단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그 퇴임 이후
상황 정치를 하기 위한 활동 공간, 퇴임 이후에를 대비한 측면이 강한 반면에 이번 미르는 퇴임 이후도 당연히 생각을 했겠습니다만은 그 재직 중에 재임 중에 그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이 구현하고 싶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이제 최순실, 측근인 최순실과 아직 본격적으로 등장하지 않았지만 또 최순실의 오른팔이라고 할 수 있는 차은택, 이 CF 영화 감독 출신이 있습니다. 네.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문체부 등 기존 정부 조직으로 잘 돌아가지 않는 걸 그 미르재단을 통해서 해보고 싶은 어떤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에는 전두환은 그 호를 뭘로 이름을 정할까요? 그러니까 전두환 당시 대통령은 대붕이라고 한 이름을 써줬대요. 대붕. 네, 아마 큰 봉황새, 뭐 큰 새인 것 같은데 밑에서 갖다 바친 사람이 이건 말하자면 전두환을 위한 재단이니까 이름을 그 아오 이래로 바꾼 겁니다. 아, 그리고 전두환이 그걸 승인을 했겠죠. 이 미르도 누군가 이제 만들어서 갖다 바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어떤 이름을 갖다 바치느냐 하면 이제 미르라고 하는 건데 그 미르가 이제 용이란 뜻이고 그리고 미르 그 재단에 붙여 있는 문양을 보면 황금용입니다. 아, 그게 지금 대통령이 황금 용띠 아닙니까? 아, 그래서 이건 그리고 이게 용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용띠뿐만 아니라 그 황제, 왕을 뜻하는 어떤 이미지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재단의 성격을 드러내는 이름, 문양이다. 아,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근혜 대통령한테 그러니까 어떤 뭐 지적 소유권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게 있는 재단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죠. 네. K스포츠라는 이름은 어떻게 해서 붙게 됐을까요? 그 약간 좀 아직 다 풀리지 않은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미르재단은 지난해 10월에 이제 만들어졌고, 네. 그리고 한 두 달여 만에, 석 달여 만에 이제 K스포츠가 만들어졌는데, 저희들이 취재를 해보면 이미 K스포츠도 정권 초부터 계속 구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최순실 씨가 그걸 생각은 있는데 어떻게 구현해야 될지를 잘 모르고 있고, 주변에 있던 몇몇 사람들하고 상의를 했는데 이게 잘 진척이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다가 미르가 뜨는 걸 보고 저 방식 그대로 따라서 하면 되겠구나 싶어서 똑같은 서류, 똑같은 정관, 똑같은 총회 회의록 그대로 따라서 베낀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석 달 만에 이제 쌍둥이 재단이 만들어졌는데 그 미르는 대통령의 관심사를 반영한 거라면 K스포츠는 최순실 씨가 개인의 취향, 이것과 맥이 다 있는 딸이 그런 승마 선수고. 네네. 부분. 그리고 딸이 승마 선수일 뿐만 아니라 최순실 씨 자체가 굉장히 스포츠와 체육 이런 데 관심이 많다고 합니다. 네. 어쨌든 이 사안 자체가 박근혜 정권의 영린, 이제 아킬레스건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보도가 나온 뒤 새누리당 내부 반응은 어떻습니까? 글쎄요, 그 박근혜 대통령 대선 캠프에 있던 한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이제 한겨레가 어디까지 취재를 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판문을 하는 거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는 잘 모르겠고 아무튼 뭐 취재하는 기자들이 좀 있습니다 했더니 그분 얘기는 그렇습니다. 사실은 알만한 사람들은 조금 알고 있었던 네. 얘기인데 드디어 한겨레에서 터졌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내용보다는 파장에 이 한겨레가 어디까지 취재해서 과연 파장이 어디까지 가느냐. 더 정치 15번째 시간입니다. 드디어 터졌습니다. 풍문으로만 존재하던 최순실 씨의 존재가 한겨레 특종 보도로 드러난 건데요. 정권의 아킬레스건이 노출된 뒤에는 국회마저 파행되고 있는 연관 효과마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김일겸 기자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더 정치에서 그 정권 차원 상당히 치명상을 입을 뭔가가 있다 그런 말씀을 남기고 호련히 사라지셨다가 지금 한겨레 최순실 특종 보도로 금이 환영하신 느낌인데요. 아이고. 그 취재 착수 경위가 어떻게 되죠? 뭐 우병우 관련한 그 취재를 하다가 거기까지 연결이 됐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제가 이제 칼럼을 쓸 차례가 돼서 네. 우병우와 관련된 칼럼을 한번 써보려고 우병우를 취재를 하는데 사정당국의 고위 관계자쯤을 하죠. 네. 그분이 하는 말이 야, 김 기자 그 헛힘 쓰지 마라. 우병우가 본질이 아니라 미르와 K스포츠가 본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전에 TV조선이 보도한 내용들을 한번 쭉 훑어보고 이런 게 있었나? 이렇게 중요한 게. 그래서 해보니
이미 TV조선이 다 훑고 갔어요. 네. 이게 범죄 현장으로 따지자면 미르 같은 경우에는 워낙 기자들이 많이 다녀가서 이 증거가 다 인멸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건 K스포츠는 손때가 안 탔어요. 네. 네, 그래서 K스포츠를 좀 집중적으로 들여다봤고 그러다 보니 아까 다시 범죄 현장 이야기에 비유하자면 손때가 안 타서 저희들이 최순실의 이 발자국과 지문을 찾아낼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K스포츠와 미르 재단, 쌍둥이 재단이라고 표현을 많이 했어요. 대기업에서 거액을 출연한 재단인데, 이 보도가 나온 뒤에 전두환 정권 시절에 1회 재단과 많이 비슷하다. 그런 평가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어떤 점에서 비슷한 거죠? 일해재단이라고 이제 전두환 정권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사건입니다. 1983년이죠. 버마의 아웅산에서 네. 폭발 사건으로 우리 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많이 숨졌고요. 그 유족에 대한 지원 그리고 그 자녀들에 대한 장학 사업이 좀 필요하다 해서 1983년에 만들어졌는데요. 처음에는 워낙 이제 그 좀 동정 여론도 강했고요. 해서 재벌들이 상당히 좀 자발적으로 좀 돈을 냈는데 이게 84년에 이 연구소가 목적이 이제 좀 바뀌어 나갑니다. 네. 그래서 그런 그 유족 지원이 아니고 국가안전보장과 평화통일을 위한 외교전략 연구 그리고 국가발전을 위한 재반상 국정을 다 하겠다는 얘기죠. 이제 이런 식으로 되면서 재벌들한테 상당히 이제 거액을 거의 뜯어내다시피 해서 이제 일회재단을 만들게 되고요. 전체적으로 거의 600억 가까운 돈들을 일회재단 이름으로 받아냈다가 나중에 1988년에 이제 국회에서 오공비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전모가 이제 드러났던 그런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정치 권력이 어떤 힘을 이용해서 재벌들한테 강제로 돈을 뜯어냈다. 팔을 비틀어서 준 예, 조세. 이게 이제 하나가 공통점이고요. 또 한 가지는 현직 대통령이 퇴임 이후에 뭔가 좀 일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자리를 마련을 한다. 이제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뒷부분은 이번에 이제 이게 사건이 폭로가 되면서 정경련에서 아예 이제 접수를 해서 정경련 산하재단 비슷하게 성격을 바꾸겠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퇴임 이후에 이 재단에서 일을 하기는 좀